네, 6월 2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 이건 대체 왜 시작이 된 걸까? 우리로 하여금 참, 진짜 왜 소송된 거지? 여러 음모론적이면서 동시에 그 음모를 한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음모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어떤 정황적인 사실들이 계속 하나씩 둘씩 지금 쌓여왔잖아요. 그래서 왜 대체 리플은 증권이어야 했을까? 라는 게 이번에 힘먼 스피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답을 줬던 거고, 힘먼 스피치 내부 문건, SEC 내부 문건과 관련된 부분이 공개가 되면서 우리에게 좀 답을 줬던 부분이 있고, 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어야 했을까? 이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더리움 게이트, 이른바 이더리움 게이트가 정말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어떤 정황적인 면을 보면 사실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대 세력들이 모여서 전략적으로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미국의 정관계 인사들까지 동원이 된 정황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허탈함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답답함, 나아가서는 분노의 감정이 느껴져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인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재미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더리움 게이트를 어떤 화두로 올려놓은 주인공은 이 프로메티움이라는 기업입니다. 다소 뜬금포 양상으로 등장을 했죠. SEC로부터 규제 적격 암호화폐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프로메티움이라는 곳은 저도 처음 들어봤고,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XRP 커뮤니티에서 보면 얘네 뭐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SEC 어떤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 완샹 블록체인 랩스의 지분을 프로메티움이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얘네들 뭐지? 완샹은 또 뭐야? 완샹 공동 창업자가 그런데 비탈릭 부테린이야? 이렇게 되면서 잠깐만, 이 프로메티움도 그러면 이더리움이랑 연결이 되는 거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특혜 의혹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그래서 완샹 블록체인 랩스라는 중국에서는 꽤 규모가 있는 곳이었나 봐요. 처음에 1960년대에 자동차 부품 회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0대 기업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거 보니까 중국에선 꽤 규모가 있는 곳이고, 그쪽의 계열사로서 완샹 블록체인 랩스라는 곳이 설립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공동 창업자가 비탈릭 부테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이 공동 창업자이면서 동시에 수석 사이언티스트, 물론 이 단체 완샹 블록체인 랩스, 완샹 블록체인이 완샹 블록체인이 설립한 곳이 완샹 블록체인 랩스인데, 여기는 비영리 단체이긴 해요. 그런데 비탈릭 부테린이 공동 창업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수석 사이언티스트로 이름을 올렸던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SEC의 특혜 의혹에 프로메티움이 좀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더리움 라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약간 뜬금포로 SEC 규제 승인까지 받아버린 뭐 이런 그림이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2018년 3월 28일에 완샹 블록체인 랩스와 미국 MIT가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2018년도 당시에 게리 겐슬러가 MIT에서 블록체인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교수로서. 그래서 얘네 대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재밌는 거는 2018년 3월 28일에 완샹 블록체인 랩스와 MIT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지금 완샹 블록체인도 이더리움과 관련이 있고, 그런데 MIT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더 재밌는 거는 3개월 뒤에, 그러니까 6월 20일에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이더리움을 시세를 하늘로 올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또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대륙적으로 끈끈하게 뭐 여러 정관계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짠가? 이 정도면 이거 진짜 수사 대상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당히 지금 재밌는 포인트가, 이건 오늘 저도 봤어요. 그래서 얘네 뭐지 진짜? 얘네 진짜 뭘까? 게리 겐슬러는 그러면 2018년도 당시에, 물론 이제 본인은 몰랐다라고 할 거고, 정황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게리 겐슬러는 2018년도부터 이더리움 진영을 백업을 했다라는 어떤 정황적인 증거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된 것도 결국에는 이더리움 진영에서 힘을 써준 건가?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항상 나사가 안 맞았던 게 뭐냐면, 게리 겐슬러가 2018년, 2019년 이렇게 넘어갈 때
바이낸스에 이메일을 보냈잖아요. 창펑자오한테. 니네 고문 지금 뽑는다면 나 대구가 바이낸스 고문으로서 내가 그래도 인맥도 많고 정관계에 나 괜찮아. 자기 다음 MIT 다음 포지션을 자기가 헌팅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에 지명됐을 때 다들 뜬금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게리 겐슬러는 힐러리 캠프에서 그 힐러리 돈줄 자금 관리책이었어요. 그래서 힐러리가 나가리 되면서 겐슬러도 나가리 됐다가 정평이었어요. 그런데 겐슬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SEC 위원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거 좀 이상했거든요. 아니 왜 SEC 위원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힐러리 라인에 줬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게 앞뒤가 맞는 거야. 겐슬러는 힐러리 라인이 아니고 이더리움 라인이었다라는 걸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물론 이제 이더리움 라인이었을 거다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요런 지금 완샹 블록체인 랩스와 MIT의 어떤 파트너십 상황, 이런 정황이 주는 추론에 불과하지만 약간 이게 구멍이 채워지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거 말이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부터 이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한 계획 하다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된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겐슬러가 SEC 위원장이 된 건 바이든 행정부가 물론 이제 뭐 블랙로 라인으로 많이 채워졌는데 겐슬러를 좀 약간 퀘스천 마크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재밌더라고요. 미스터 후버라는 사람이 SEC를 조지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리플 SEC 소송과 관련해서 SEC를 조지는 데 엄청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고, 여기서 구해오는 자료들도 되게 섹시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이 사람 진짜 얘도 XRP에 인생 걸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 갑자기 브레이킹 하면서 드디어 찾았어. 뭘 찾았는지 보니까 이 어떤 혐의로 SEC가 기소를 했는지 그 내용 문건을 원본 기소장을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문건이 SEC 웹페이지에 2020년 12월 22일, 그러니까 소송 제기 직후부터 SEC 웹페이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찾고 있다가 이번에 브레이킹 하면서 속보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증권법 5조에 뭐 A항, C항 이런 거 다 위반을 했다. 그런데 크리스 라슨과 어디 있더라? 크리스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이런 증권법 5조를 위반하는 것을 방관했다. 이게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얘들이 근거 없이 그냥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XRP는 증권이다라는 다소 희한한,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1933년 이후부터 늘 해왔던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요거 하나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걸 보면은 지금까지 리플 소송 전반에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뭐 하나 제대로 SEC가 반박을 못했잖아요. XRP가 왜 증권인지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리플이 어떤 방식으로든 소송 결과에서는 긍정적으로, 완승은 아니더라도 유리하게 소송이 마무리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커졌던 것은 소송 전반에서 계속 말바꾸기하고 사라내폰 판사가 하다 SEC는 위선적이다, 법에 대한 로열티가 없는 기관이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 세계 크립토 미디어들의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그렇게까지 됐었던 어떤 바보 취급을 당했던 게 얘네들은 정말 준비 없이 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일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더리움을 띄우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계속했었고, 이더리움을 더 띄우고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XRP를 죽이기 위해서 소송을 낸 건 거예요. XRP가 비증권이라서 합의 테스트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송을 낸 게 아니고 요거였어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만드는 거죠. 지금 혐의점만 놓고 봐도 진짜 별거 없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약간 황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브레이킹 뭐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꿀 때려요 진짜. 이 소송 이슈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더리움 게이트 양상 이런 것도 정말 너무 냄새가 강하다. 그러니까 이걸 꼭 뭐 비탈릭 부테린이나 이더리움 재단의 책임이라기보다 세력들이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죠. 이더리움을 선택을 한 거고, 거기에 또 JP 모건과
리플이 지금 같은 영역을 두고 혁신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와중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왔어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인도 최대 규모의 은행과 CBDC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리플이 SEC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루피 파일럿 CBDC와 관련된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코탁 마힌드라 뱅크래요. 저도 이게 어떤 중앙은행도 아닌 것이 공영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의,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정부,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인데 민간 은행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탁 마힌드라 뱅크가 2018년부터 이미 리플넷에 올라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재밌는 거는 이 루비, 그러니까 루비 CBDC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리플이 기술적 자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XRP가 추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CBDC 이 루비와 관련해서는 리플이 기술적인 자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동시에 2018년도에부터 이 은행은 XRP 레저에 합류를 한 상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은행과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요게 나오더라고요. 인도의 연방은행 페더럴 뱅크라는 이름인데, 이것도 보니까 겉에 모양 이름은 이건데 페더럴 뱅크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앙은행의 컨셉은 아닌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 은행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정부 관련 은행?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2019년도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송금 네트워크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다시 말해서 빠르고 저렴하게 글로벌 송금 혁신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리플을 채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2019년, 이게 3월 28일 상황이에요. 그래서 2019년 당시에 인도에서 국제시장 이 송금 규모가 이미 7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최근 데이터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인도의 이런 성장세, 인도의 이런 확장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 리플이 이미 인도의 여러 은행들과 손을 맺으면서 쫙쫙쫙 뻗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도에서도 지금 가장 핫하게 거론되고 있는 골디락스 경제 환경, 다시 말해서 중국은 그나마 좀 나아지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대륙이 지금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골디락스 환경을 유일하게 조성하고 있는 인도, 그 인도에 XRP 생태계, 이 모세혈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깔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CBDC와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이 이번에 리플 CBDC 전용 플랫폼 출시한 거, 와, 이것도 재밌는 내용인 거죠. 리플 레저와 동일한 기술 활용한 CBDC 전용 플랫폼이 지금 나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됐든 중앙은행이 됐든 기업이 됐든 뭐 누가 됐든 일단 여기에 올라타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타이밍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리플이 15개 CBDC 관련 기관들과 경쟁력 평가를 했을 때 1등을 먹은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BDC 성장 규모도 엄청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다 체크를 했었죠. 진짜 최근 들어서 가장 재밌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IMF가, 특히 이제 IMF 총재가 CBDC와 관련했을 때 중요한 것은 상호 운용성이다, 이런 멘트를 지난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이 CBDC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게 리플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 아예 재밌어요. 리플 솔루션은 규제받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이 결정적인 장점이다. 중앙화 이슈 해결했고, 이 신뢰 가능한 거버넌스 갖추고 있고, 이 재무 안전성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타이밍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지금 소송 이슈로는 굉장히 너저분한 상황을 겪고 이제 상당히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소송 결과는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주 머지않은 시간 안에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자체적인 이런 혁신 비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